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는데요.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주제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미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대 이탈표가 10표가량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100원 걸 수 있습니다. 나오지 않는다. 100원 걸 수 있습니다. 나오지 않는다. 100원 걸 수 있습니다. 나오지 않는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단일 세월에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 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문제는 여당 내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5명의 의원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범야권에서 최소 5명 이탈표가 나왔다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네, 뚜껑을 열어보니 부결이었고요. 지금 여야 모두 표 계산이 한창입니다. 이탈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국민의힘에서 찬성표 찍겠다고 커밍아웃한 5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분들은 다 찬성표 찍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로부터 이미 얻어먹을 욕은 다 얻어먹었거든요. 예. 그런데 본인이 저기서 입장을 바꾼다고 해서 어떤 뭐 실익이 있고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신을 지키는 차원에서 5명은 찬성표를 찍었다고 보고요. 예. 저는 그 국민의힘 내에서의 반란표가 5 플러스 알파라고 봅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도 있다. 예. 확인이 안 되는 것이죠. 예. 5 플러스 알파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저는 그러니까 무효표 4표까지 하면요. 한 뭐 10표 이상 뭐 이렇게 이탈표, 반란표가 나왔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야권에서 이탈표가 있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이 커밍아웃한 5명 말고는 이제 이탈표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한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예. 그렇게 된 그 거기는 뭐 원내 지도부가 뭐 이렇게 사람들 다 할당 받아가지고 여러 차례 전화도 돌리고 표단속을 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저는 지난 토요일에 그 야당들의 장외 집회가 그게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왜요? 왜냐? 그 전날 그 원내 다수당이 저렇게 장외로 나가는 경우는 참 드문 경우거든요. 원내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의석수 부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여의치 않으니까 국민 여론에 직접 호소하겠다 하는 게 이제까지의 장외투쟁 방식이었는데 원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거대로 재의결을 시도하면서 장외 투쟁을 하면서 거기서는 대통령 탄핵을 얘기했거든요. 예. 그 방금 전에 자료 화면에서 보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범인은 대통령이다 결론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끌어내리기 위한 3년은 기니까 대통령 탄핵시키기 위한 것인지. 근데 장외 집회까지 떡 해버리니까요. 아무래도 여당 의원들은 야, 이 사람들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 위기의식을 더 느끼게끔 해갖고 이쪽 여권표를 좀 표단속을 오히려 그 장외 집회가 해줬다. 도와줬다. 네, 그런 저는 효과가 그렇게 있었다. 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고요. 범여권, 범야권 의석수와 함께 어제 나온 표결 결과를 저희가 같이 분석을 해보면 이탈표가 어디에서 왔는지 좀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범여권이 115명이고 범야권이 179명입니다. 찬성이 179표니까 범야권 표가 결집됐다면 이제 숫자는 동일한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 쪽 5명이 우리는 찬성하겠다 공개적으로 밝히고 진짜로 찬성을 찍었다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뭐 무효표, 내표까지 포함해서 계산이 복잡한데 예. 실제로 이제 범야권에서는 예. 민주당의 한두 분, 개혁신당과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 쪽에
한 두세 분 예.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말하자면 반대표 성향이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예. 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개혁신당은 좀 애매했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아닌 무효표를 만들 수 있는 심리적인 예.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허은하 원내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개혁신당의 입장은 사실은 찬성 쪽이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신의원 말한 것처럼 민주당의 거센 공격에 대한 어떤 양심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는 기껏 우리가 그동안에 외쳤던 게 공수처법 만들자라고 했는데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자기 부정 아닌가 하는 예. 양심의 소리에 기대는 낙선자들이 민주당 안에 한두 분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역으로 보면 예. 저기 아예 자기가 표명한 5분 중에서도 예.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또 여러 가지 설득당해서 예. 마지막에 편지도 보내고 가서는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 가서는 예. 예컨대 안철수 의원이나 김건태 의원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나는 최재형 의원이나 유희동 의원이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패턴상 안철수 의원이 또 다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바꿔서 절대 아니라고 하던데요. 예.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거전히 예. 여전히 인터뷰상의 양심을 얘기하는 부분은 예. 내 양심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5개의 표들이 섞여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5명이 다 아니다. 찬성을 한 것도 아니고 이쪽에 있는 부분도 민주당이 다 5명도 아니고 범야권 속에서는 예. 그래서 개혁신당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어떤 입장,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민주당하고 바로 가기에는 조금 내키지 않은 분들은 무효표 쪽에 예.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예. 또 혹은 뭐 김근태 의원 정도는 아마 그쪽에 차라리 뭐 찬성을 하려고 했으나 무효표 쪽으로 좀 돌리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무효표 내 표가 이렇게 엇갈리지 않았겠냐. 막 그런 이것도 뭐 우선 추측이니까요. 네. 어제 표결 결과 나오니까 이제 기자들이 안철수 의원 쪽으로 많이 달려가서 진짜 찍은 거 맞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는데 본인은 나는 찬성했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거 무효표 나오는 게 매번 궁금하거든요. 가에다 점을 찍었다 그러는데 이거는 무슨 심리예요? 이게 의도적 예. 무효표죠. 의도적입니까? 의도적 무효표. 예.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예. 당론을 완전히 역행해갖고 당론과 반대, 당론이 찬성인데 반대를 찍는다든가 또 그 역이라든가 그렇게 하기에는 좀 뭐하고 사실상 이 나는 당론에 따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을 찍으면 안 된다는 건 다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찍은 거예요, 일부러. 그런 이쪽도 식의 저쪽도 내가 찍을 수 없다 이런 그렇죠. 건가요? 예. 그런 그거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효표도 표심이군요. 네, 표심입니다. 예. 네. 두 분 다 야권에서도 지금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도 표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히려 야권 내에서 표가 이탈한 것. 야권 내에서도 지난 2년 동안 좀 본질을 알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떨어진 뒤에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제 국회의원의 그 방탄 특권,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을 행사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당 대표가 되어서 당의 공론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 과정. 지난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의 피해자들로서는 이 이재명 지도부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속셈이라는 것이 뻔한 것인데 거기에 뭐 흔쾌히 동조할 리가 없겠죠. 네, 야당에서도 뭐 이런 표심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최영도 의원의 분석인데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야권에서도 이탈표가 있었을 거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면 조금은 부담을 갖게 될까요? 아니면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바로 또 추진을 할까요? 글쎄요, 뭐 어쨌든 그 야당 전체가 제1호 법안으로 올리겠다라고 의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내대표 개인적으로 어떤 뭐 이러자 저러자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22대 국회가 바로 시작되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걸 1호 법안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예컨대 민생 법안 중에 좀 더 상징적인 것을 1호 법안 하자라고 하는 주문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1호 법안이나 2호 법안이나 사실은 뭐 똑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예.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21대 국회에서 17표 차이라면 22대 국회는 8표밖에 차이 안 나고
만약 뭐 본인이 매니페스테이션 물론 이제 그 중에 낙선자도 있습니다만은 5명의 찬성파가 있었다면 실제로 22대 국회에 들어오시는 분은 뭐 안철수 의원이나 유이동 의원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죠. 네.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 중에는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6개의 새로운 어떤 가능성들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또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이제 공수처의 수사가 마음에 안 들면 뭐 본인이 나서서 특검 발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의 말하면 여론조사상의 어떤 추이가 횡보를 계속하고 당이 지리멸렬할 경우에는 이탈표가 더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원내대표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표단 속에는 성공한 거잖아요. 그럼 좀 리더십에 좀 탄력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탄력을 좀 받게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밤에 잠을 잘 못 잤을 거라고 봐요. 굉장히 좀 이것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어떤 점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내에 아직까지도 이 여러 가지 소리 없는 반란. 지난번 그 추미애 국회의장 경선 추미애 후보를 사실상 낙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의지에 반하는 그런 수십 표가 나왔다라는 거 이번에도 또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외형상으로는 친명당으로 일색화돼 나가는 것 같지만 이 속을 뜯어보면 그게 아니구나. 뭐 그러면서 여전히 이 어떤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좀 저기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와서 좀 궁금한 건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들하고 뭐 데이트 날짜도 잡았다 그러고 전화했는데 거의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다 그랬는데 박주민 의원 전화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역효과가 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이런 거를 그냥 속된 말로 헛물켰다. 헛물켰다. 헛물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박주민 의원이 이제 그 야당 의원이지만 비교적 그 합리적 그 평가를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당 소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합리적이다라는 평을 받는 분이었으면은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박주민 의원은 사실상 그 뭐 철험의 소속으로 그 강성 친명의 일원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이 설득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저는 역효과가 났을 것이다. 아까 장외 집회 비슷하게 역효과가 났을 거라고 봅니다. 간략하게요. 22대 국회는 또 8명이잖아요. 이탈표가 8명만 넘으면 통과될 수 있는 건데 8명도 표단속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뭐 이렇게 딱 양당 간에 가능하다 아니다 이렇게 잘라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사안별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사안별로 차이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쨌든 최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고 이제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에 개인 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에게 3차례 전화를 했다. 이 통화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실로 수사의 방향이 옮겨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게 아니냐. 야권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김건희 특검보다 최상병 특검이 훨씬 더 여권 입장에서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이렇게 뭐 표단속을 세게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점도 3번 했다는 그 시점이 거의 같은 날에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일상적으로 말하자면 그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대통령이 장관하고 통화도 못하냐 하는 부분에 일반 보편적인 범주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장관하고 통화할 수 있죠. 격분할 수 있죠. 그러나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면 되지. 그 바쁜 분이 하루에 3번 스토커도 아니고 장관한테 대통령께서 3번 호통을 치시면서 통화를 했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의혹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호통도 처음에는 호통 친 적이 없다고 하다가 이제는 호통도 못 치냐 말이 바뀐 상태인데 실제로 핵심은 뭡니까? 호통 너머가 있잖아요. 호통을 쳐서 무엇이 바뀌겠느냐. 이종섭 장관이 제가 한 것을 다시 불어들이고 혹은 박정훈 대령 자체를 그야말로 항명죄 사실은 상식 밖의 어떤 조치를 한 거잖아요. 저 부분 대령이
어떤 경과로 확명을 하게 됐냐.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과잉 진압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들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전화 통화 자체가 문제가 되겠냐. 국무위원하고 대통령은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인명사고에 대한 질책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다라고 입장을 밝히곤 있는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죠. 저도 뭐 대선 캠프 시절에 그때 그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화하고 그럽니다. 근데 뭐 전화했다라는 게 지금 마치 무슨 부당한 행정 작용을 한 것의 어떤 근거로서 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좀 논리 비약이다. 전화는 뭐 수시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원래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대통령이. 어떤 문제, 어떤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은 예. 자주 전화합니다. 자주 전화하고 그 전에 통화했을 때 했던 얘기를 또 하시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마치 무슨 유죄다. 그리고 몰고 가려는 건 여러 번 한 것도 이례적인 건 아니다. 원래 이례적인 거 그렇다고 아닙니다. 보십니까? 예.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윤 대통령 스타일이 있어요. 또 그건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친 논리 공작으로 인한 논리 비약이라고 보고요. 아니 그러면 전화 내용이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이종섭 장관 전화가 뭐 자동 녹음이 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종섭 장관 또는 이제 대통령 두 분의 기억 아니겠습니까? 뭐 별도로 녹음된 게 없다라고 하면은 두 분의 기억인데 일단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은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수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라는 걸 진술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설령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한다 한들 그게 나오겠는가 싶습니다. 예. 민감한 시점에서 이뤄진 통화기 때문에 여야 간에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통화를 한 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건 기본 전제는 그 이종섭 장관의 지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전제를 그 잘못된 것이라 인정이 됐을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점을 이 부분은 쫙 배제하고 나머지 그냥 왜 이종섭 장관과 대통령이 통화했냐를 문제 제기한다면 이거는 그 중요한 논점을 벗어난 거죠. 탄핵 사유가 별거 아니에요. 위법하고 위헌적인 일을 하면 탄핵 사유가 돼요.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헌법 규정입니다. 하루에 막 3번씩 자연스럽게 전화를 하면서 밥 먹었냐, 점심 먹었니, 저녁 먹었니, 잘 자니? 그럽니까? 통상적으로 장관하고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지 저희 잘 알고 있어요. 설마 뭐 밥 먹었냐 이런 일상 대화를 했겠느냐 그 민감한 시점에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사실은 뭐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이준영 기자회견 때도 말씀하신 것은 왜 살아있는 사람을 구하는 일이 아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인양 작업을 위해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느냐에 대한 불효령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위법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면은 당연한 걱정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그런 부분만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그 사안이 행안부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까지 그렇게 3번씩 전화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런 것은 좀 미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했던 녹취나 녹음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통화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위험 시기에 당부하는 말씀이셨다 하면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어쨌든 이 범상적인 부분이 아니다. 또 때마침 또 뭐 중요한 것은 호주 대사를 보내는 부분도 물론 이제 거기에 국방 문제라든지 군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빨리 피해가면서 보냈느냐. 뭐 여러 가지가 물고 물리는 어떤 쟁론이 될 거라고 보고 과연 공수처 관할 안에서 저와 같은 대통령님과 대통령실, 안보실이나 장관이 연관돼 있는 이 수사를 제대로 된 그 끝까지 추격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라고 봅니다. 박정훈 전 단장 해임 통보 시점과 전후에서 그 통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많은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해임 통보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하자면 이첩한 부분이 이제 뭐 무엇이 올 거냐 그건 나중에 법정에서 따지지만 그거 하나 자체가 왜 그렇게 격산돼서 항명죄라는 제목을 달게 됐는지 이제 그런 것부터가 사실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대통령이 전화해서
잘라라 말아 하는 수준이 맞냐 이런 부분이 근한을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의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뭐 전화 기록은 나왔는데 녹취는 없는 거고 들은 사람은 그럼 이종섭 전 장관밖에 없는 거니까 네. 소환 조사를 하게 된다면은 이종섭 전 장관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예. 예, 거의 뭐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지 않는 한 이종섭 전 장관의 기억, 진술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보면 이제 이종섭 장관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마치 VIP가 경로했으면 유죄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갖고 가다가 이제 경로설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대통령도 사람인데 뭐 화도 못 내느냐 이렇게 되는 게 화냈다고 유죄가 되는 건 아니겠죠. 화를 내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직권 이게 법상으로는 이제 대통령을 유죄로 만들려면 직권 남용이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 대통령 어머니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고 해서는 안 되는 게 뭔데 그 후자 해서는 안 되는 뭐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 하나의 그 시나리오도 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 추론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따라서 탄핵 사유가 된다. 그냥 뭐 3번 전화한 거 이런 거 갖고 무슨 뭐 탄핵하고 직결을 시키잖아요. 이게 논리 궁핍, 논리 도약이에요 지금. 예. 어쨌든 그 논리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이제 수사가 이제 바탕이 돼야 될 텐데 공수처 수사가 이종섭 전 장관 또 대통령실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형님이라고 할 땐 언제고 지금 저 얘기는 우상호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요즘에 우상호 의원과 양문석 당선인 사이에 공방이 치열합니다. 양문석 당선인이 우상호 의원을 향해서 구태 정치하고 있다. 맛이 갔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우상호 의원이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일부러 소형까지 가서 지원 유세까지 했던. 아, 그래요? 그때도 형님 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가서 도와줬던 사이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인연 자체가 별로 소중하지 않고 이렇구나라는 느낌이 들면서 그러니까 아예 몰랐던 사람이 했으면 차라리 저 사람 누구지? 뭐 이러면 되는데 네. 너무 잘 아는 후배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당황스럽고 놀라웠죠. 네, 두 분이 원래 좀 친했나 봅니다. 형님 할 때는 언제고 네. 뭐 맛이 갔다 이런 표현까지 쓰니까 우상호 의원도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좀 도가 지나치죠. 예. 좀 똑같은 얘기도 토론적 의미에서 용어를 가려 써야 될 부분인데 저도 옛날에 통영에 지원 유세도 가고 후원도 하러 갔거든요. 예. 양문석 제가 고향이 가깝기도 예.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저한테도 아마 저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이제 갈수록 양문석 네. 통역위원장이 지금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예. 더 날카로워져 왔다. 옛날에 우리 평론가로도 나왔었잖아요. 예. 방송할 때도 큰 소리 치고 그렇지만 인간적인 어떤 부분은 있었는데 우상호 의원이 좀 당혹스럽게 생각한 것은 맛이 갔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사이는 아닌데 그렇게 먼 사이는 아닌데 지원 유세도 갔던 예. 사이인데. 그러면 예. 좀 아유 형님 너무 나가셨네요. 뭐 이런 정도 얘기까지는 웃으면서 예. 주고받을 수 있는데 예. 맛이 갔다. 또 뭐 마치 586 기득권 전체를 거의 이제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정도의 표현은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너무 인생을 짧게 보고 양문석 그 당선인이 또 강성 지지층만 보다 보니까 저는 용어를 하게 됐다는 거 보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당 혹은 야당 같은 당 안에서의 말하자면 그 선후배 정치인들까지 표현이 저 정도면 여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저런 정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격을 할 것이면 저런 분들이 표준이 됐을 때 22대 국회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저는 안 봐도 비디오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토론 자체가 될 수 있는 왜 우상호 의원의 발언이 문제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으로 저 사람 맛이 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선배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예. 없다 그렇게 봅니다.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경선에 이제 당심 50%를 반영해야 된다는 게 양문석 당선인의 이제 주장인데 아무래도 좀 강성 지지층에 대한 뭐 호소일까요? 이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좀 어떻게 볼까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이른바 권리당원의 그거를 강화시키자. 그리고 이제 추미애 후보 국회의장 낙선의 충격파를 좀 그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 권리당원 그 개딸들 달래기 차원에서 저런 이제 회유책이랄까 뭐 당근을 저렇게 이제 제시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예. 그거는 뭐 민주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니까 제가 뭐 가타부터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자꾸만 저런 식으로 가면요. 국민의힘에게는 더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양문석 지금 당선자는 80년대 학번이긴 하지만요. 지금 어떤 흐름에 속해 있냐면은 이 80년대 전대협 세대 운동권 그게 이제 90년대 한 청년 세대로 이 운동권 내에 이제 민주당 운동권 주류 세력 내에 세대 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90년대 한 청년 세력의 흐름에 지금 그 같이 하고 있어요. 양문석 당선자는. 근데 그 훨씬 더 과격합니다. 훨씬 더 과격해요. 예. 그리고 뭐 더민주 혁신회의 그다음에 개딸들 뭐 그게 이제 그 90년대 한 청년 그 세력들인데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내쫓는다. 그러니까 저는 80년대 전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뭐 양화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요. 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대체하고 있는 게 지금의 민주당이고 본인들은 그게 무슨 뭐 당원 숫자가 수백만 명 되니까 중도 표심까지 수렴하는 거다라고 그러는데 그거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더 한쪽 극으로 가는 거죠. 의정 활동이 좀 거칠어질 예, 거라고 거칠어지고 보십니까? 예.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쪽에는 좀 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근데 양문석 당선인이 지금 뭐 조사도 받아야 돼서요. 편법 대출 의혹 관련해서 이제 불러서 조사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국회의원 이렇게 임기나 이런 게 어떻게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선 뭐 그 불법 대출을 받은 당사자는 딸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말하자면 공직선거법상에서도 문제가 되거든. 재산 신고에 예. 있어서 불성실 신고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장 본인은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성 발언을 내는 거 아닌가, 당에 더 기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예. 민주당 요즘에 내분 요인 중에 하나가 종부세 문제인데요. 지금 거의 좀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1주택 종부세는 폐지하자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나온 키워드라고 보세요? 저는 최근에는 이제 고민정 의원이 저걸 들고 나왔는데 예. 고민정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 우리 이제 김영주 의원도 과거 그 지역구에서 예. 의원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종부세를 적용받는 아파트 세대 수가 꽤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득표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주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저것과 관련된 민원성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예. 그러면서 저런 얘기를 하게 된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근데 뭐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닌 게 여기 이제 첫 번째 그 신호탄을 쏜 게 박찬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바짝 긴장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상당히 이렇게 유연해지는구나. 예. 그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거칠고 뭐 이런 굉장히 과격한 부동산 정책으로 망쳐놓더니 이제는 상당히 유연해지고 뭐 하는구나. 이건 이제 국민의힘이 좀 긴장해야 될 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우리 종부세 이거 안 바꾸고는 대선 못 치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그러고요. 지금 뭐 의원들 차원의 이런저런 얘기들이지만 이재명 대표 속내에도 종부세에 대해서 좀 이거 폐지해야 된다라는 쪽이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종부세 문제를 이대로 가져가면 사실 이번에 어렵게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윤 정부의 도움으로 총선에서 이겼습니다만은 예. 수도권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뭐 동작이라든지 마포라든지 마용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전통적으로 도봉구에서조차도 뒤집어졌잖아요. 물론 뭐 우리 후보를 공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조짐이 이상하거든. 도봉구가 뒤집어지는데 강북구 안 뒤집어지라는 법이 있습니까? 노원구 마찬가지죠. 실제로 종부세는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부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내가 살고 있지만 어쨌든 외국도 보면 내가 살 때 5억에서 사고 팔 때 15억이면 그 시세 차익만 세금 내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내 벌이가 늘어나지 않는데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리하게 계속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예. 제가 지난 대선 때 정세균 총리하고도 얘기 나눈 부분이 그런 부분이 다 동의하에 왔던 부분인데 예.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디자인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서민에 포커싱된 중산층이 아닌 그런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 있어 왔거든요. 여러 가지 땜질식을 했어도 백약이 무효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문정부가 몰락하는데도 일조했다라면 굳이 그것을 우리 전통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성 지지층 반발 없을까요? 강성 지지층 반발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나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설득해야 됩니다.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왜 저런 얘기를 하냐면 자기 스스로가 경영학도예요. 회계사니까 너무 잘한다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국민의 힘이었다면 당장 폐지를 주장했을 정도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다만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는데 이번 계기에 저걸 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지방선거나 다음 대선에 있어서도 수도권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더 지는 계기가 된다고 봐야죠. 어쨌든 민주당이 공식화하면 국민의힘은 뭐 반대할 리가 없기 때문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주제어 보겠습니다. 네, 김진표 의장 오늘 퇴임합니다. 퇴임하면서 팬덤에 대한 얘기를 또 남겼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all or nothing이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의 국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걸 좋은 국민들이 말씀. 원합니다. 팬덤이 건강한 팬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노사모 같은 팬덤은 황금 저금통을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자금을 십시일반 동전을 가지고 모아서 도와드린다든가 이렇게 지원했지만 막상 노무현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당신들 이제부터 뭐 하죠?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부분들이 첫마디 한마디 노짱 감독 감시하겠다. 그게 건강한 팬덤 아닐까요? 네, 김진표 의장 오늘 임기의 마침표가 찍힙니다. 그간의 소회를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팬덤 문화, 이제 좀 건강한 팬덤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고요. all or nothing, 이거 말고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자. 그런데 여당이 오히려 all or nothing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김진표 의장이 뭐 저렇게 좀 중립적인 말씀을 하시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또 아무래도 본인 출신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민주당 쪽이 좀 기울어지는 거, 그건 뭐 역대 국회의장들이 다 그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 한 몇 달 후면요, 구관이 명관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게, 그래도 그 김진표 국회의장처럼 강성 팬덤에 의한 극단 정치를 경계하고 또 나름대로 중립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 근데 이제 신임 우원식 국회의장 예정자가 과연 김진표 국회의장의 모습을 보일 것인지, 추미애 후보와의 그 경쟁에서 보여준 모습 보면요, 확실한 당파성을 고수하겠다. 뭐 이렇게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 같은 국회의장의 모습을 과연 우리가 또 볼 수 있을지. 우원식 후보에게요. 그게 퀘스천 마크라고 봅니다. 21대 국회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어제도 지금 민생 법안들 중요한 거 많았는데 다 폐기돼가지고 그것도 비판도 많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강성 팬덤의 문제가 그런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자동 폐기된 법안이 16,000여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3년을 곱하기 4년을 365일 해도 1,400여 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3건의 법안을 내는 것도 비상식적인 거고, 그 법안의 70% 가까이가 그냥 폐기되는 것도 강성 팬덤의 몇 가지 쟁점에 싸움하다가 중요한 민생 법안을 놓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두 분이 뭐 시청자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정치 구단이시니까 21대 국회에 굳이 뭐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는지 얘기 듣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뭐 최악의 국회라고 다들 얘기하니까요. 뭐 60점 미치죠. 낙제점이죠. 예. 너무 많은 중요한 법안들도 처리를 못했고. 그런데 22대 예. 국회는 저 최악의 국회가 이제 21대였는데 또 신기록 갱신할 가능성이 60보다 낮아집니까? 예, 그 위험성이 지금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예. 예. 뭐 저도 비슷합니다. 55점 정도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실제로 22대 국회를 생각하면 예. 21대 국회를 65점 줘야 될 판이 아닌가. 미리 22대 국회가 55점 정도 되려 그러면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예. 아직 문도 안 열었는데 너무 호평을 하시는 건 아니지. 두 분의 기대가 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